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조뱅설전입니다. 오늘은 경기대학교의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요새 물밑에서 이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 또 미국과 북한 사이, 또 미국과 중국 사이 이런 그 심각한 변화의 조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어저께인가요? 그 저기 뭐 워싱턴에서 워킹그룹이죠. 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관계에 관한 한미 워킹그룹이 그렇죠. 이제 발족하겠죠. 얼마 전에 왜 저기 비건 비건 씨가 예, 대북 뭐죠? 그게 실무 책임자죠. 책임자죠. 예, 실무 책임자죠. 예. 대통령을 사실 만나러 왔는데 한국에 왔을 때 왔는데 문 대통령은 어디 가버렸고 저쪽에 네네. 저 어디야 저기 태양광 발표하러 갔고 네네. 그다음에 외교안보 수석 제끼고 없으니까 실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임종석이 만나고 예. 여러 가지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예. 한반도 대북 정책에 대한 한미 간의 비핵화와 대북 정책에 대한 워킹 그룹을 만들자. 그리고 네. 서로 보조를 같이 하자라고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어제 폼페이오가 1차 회의를 주재를 해서 아마 워싱턴에서 그걸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도훈 외교부 이제 그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죠. 예. 이게 아마 뭐 차관 보쯤 되게 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세가 아닌 그냥 이 실무자 최고 실무자가 간 건데 그 최고 실무자들 그러니까 저쪽에서 미국 쪽에서 미건이고 그 최고 실무자들에 의한 워킹 그룹 실무 그룹에서 폼페오가 회의를 처음으로 주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상당히 살벌한 말을 한 걸로 사실은 이게 외교적으로는 전에 언제 그 트럼프가 그 승인을 받아야 된다. 트럼프가 승인을 안 된다. 그러니까 어프로벌. 예. 그러니까 미국 쪽 승인 없이는 어프로벌 없이는 한국은 하나도 할 수 없다. 이런 그 굉장히 비외교적인 공격적인 언사를 했었는데 그것과 거의 버금가는 언사를 어저께 트럼프가 한 거. 트럼프는 폼페오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원칙을 정했고 폼페이오는 이 워킹 그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미국과 협의하라는 이야기는 미국한테 승인받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김정은과 문재인 간에는 한 1년 반 동안, 한 1년 가까이 지난 1월부터 아니면은 뭐 1년 반 동안 상당히 미국을 따돌리고 여러 가지 뭐 깊은 이야기들, 깊은 조치들이 좀 많이 있었죠. 석탄 문제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랬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어제 우리 예비역 장성들이 아주 굉장히 그 비분 관계에서 남북 그 군사 합의서 즉 4.27 그 판문점 선언의 부속 합의서라고 해요. 셀프 비준했잖아요,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인가 그게? 4.27 판문점 선언의 부속 합의서가 평양에 가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남북 군사 합의서인데 그게 이제 NLL 평화 수역화 뭐 그다음에 그 합의서 자체는 9월 달에 나온 거예요. 9월 달에 나온 거죠. 그래서 셀프 비준했죠. 비준했고 그게 발효가 11월 1일부터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이게 유엔사에서는 지금 반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국내에 저항이 있고 또 뭐 이현주 의원은 그걸 무효화하는 법안을 내겠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 미국에서는 발효 직후 지금 단계에서 비핵화와 남북관계는 동시에 가야 되는데 절대 그 보조를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남북 그 대북 제재 완화든 혹은 남북 교류든 뭐 금강산 재개라든지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철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저런 문제 우리하고 협의 없이 안 되겠다. 협의하고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라고 폼페오가 어저께 이제 그 회의 마쳐 나와서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회의에서 한 거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핵화와 남북 관계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다른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이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한미 간에 이게 굉장히 강력한 단어인데 예. 비핵화와 그 저기 그 남북 관계 교류. 남북 교류에 대해서 예. 한미 사이에 완전히 완벽한 커플링, 컴플리트 커플링이 일어나야 된다는데 커플링이 그런 거예요. 그 저기 그렇죠, 막 그 저기 서로 맞물려 같이 돌아가는 걸 커플링이라고 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거 공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죠. 뭐 회의장 안에서 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얼라이언스 아닙니까 우리가? 예. 예? 소위 동맹인데 동맹의 반지 얼라이언스. 반지도 얼라이언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 얼라이언스가 동일한 커플링이 돼야지. 예? 지금 적과 내통하면서 동맹의 커플링을 유지한다. 이거 unbearable. 네, 참지 그러니까 못한다. 그래서 너희 동맹답게 놀아라. 그렇죠. 동맹답게 놀지 않으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굉장히 그런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렇죠. 회의하면서 사실은 네.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카멜레온 같이 말을 많이 바꾸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나와서 공개 기자회견에서 네, 한국의 대북 교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정확히 이야기하면서 워킹 그룹의 태스크는 워킹 그룹의 임무는 바로 이 컴플리트 커플링에 있다. 예. 비핵화와 남북 교류의 진전.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된다. 제가 보기엔 저 이도훈 그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굉장히 불쌍한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상대방의 카운터파트니 비건 이거 무시무시한 사람이거든요. 무시무시하죠. 이게 저기 포드 자동차 부회장했죠. 그렇죠. 부회장했는데 원래 출신이 그러니까 정보 커뮤니티, 인텔리전스 커뮤니티고 그 이 사람이 저기 뭐야 예를 소련 붕괴하고 러시아 동구 붕괴하고 소련 붕괴하고 그거 나중에 그 러시아로 분열되고 이 과정 때 그 동네에서 놀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정보계통에서. 네. 그러니까 외교관으로서는 참 포멀하고 그다음에 또 관료니까 영혼이 없는 이 디플로마트한테는 비건은 굉장히 버거운 상대죠. 버거운 상대죠. 근데 이제 아마 이것도 미국 쪽에서 국무부 이게 미국의 국무부가 우리 좀 외교부니까 예. 국무부에서 너희 외교부 쪽에 실무자 총책 나와 이렇게 지정을 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면 서훈이나 네. 혹은 또 누구야 저기 정의용이 이쪽에서 정무진 말고 그런 건 세크터리 말고 그런 종류는 아예 빼고 빼버린 거예요. 빼버리고 너 실무자라며 실무 외교관 나와. 그래서 이도훈을 불러다 놓고 이도훈을 창구로 쓰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이도훈 씨는 이게 내가 보기에 그 어금니한 대때 빠질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완전히 저기 뭐 임플란트 값 한 돈 1,000만 원 들게 생겼어. 좀 어떻게 뭐 공직에 있으니까 불쌍해서 이거 어떡하나. 공직에 있으니까 참 자기가 아는 것 해야 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주문하는 것 미국이 주문하는 것 또 우리 정부가 주문하는 것 중간에서 완전히 갈려버리는 지금 그렇죠. 처지잖아요. 이거 불쌍해서 이거 어떡하나. 상당히 뭐 개인적으로 걱정하고 공적으로는 뭐 잘 뭐 자기 본분을 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죠. 근데 이게 참 이런 정도가 지금 남북한 문제를 우리가 좀 자꾸 뭐야 미국은 뭐 우리가 아무리 뭐 해도 뭐 그 뭐 우리가 반미를 많이 하면 또 떠나갈 것이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뭐 아무리 뭐 그냥 우리가 난리를 쳐도 반미를 해도 뭐 그냥 있을 거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저런 현상에 대한 걱정보다도 중요한 어떤 지금 한 2년 사이에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역할 그다음에 6월 12일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 이후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국제 정치를 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 쓰는 게 현상 유지 정책이라고 하죠. 스테이터스 코어. 스테이터스 코어라고 그거죠. 근데 지금까지 사실은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몇 번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 한반도와 동부와 세계 전체에 대한 사실 질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미국의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대한 현상 변경 정책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테이터스 거죠. 코어 그러니까, 안트. 지금 예, 예. 지금까지 우리 주한미군 혹은 미국이라고 하는 거는 대개는 처음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예, 예. 요구에 의해서 동맹이 만들어지고 미국은 그렇죠. 우리한테 주문한 게 또 다른 전쟁, 즉 공산권의 남하 부분을 막아달라고 하는 대북 억제라고 생각을, 그것도 현상 유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국의 한반도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정부가 예컨대 우리 아웅산 사태라든지 굉장히 일촉즉발의 그 전쟁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그때 결정적으로 미국은 참아라. 지금 현상을 그렇죠. 정경시킬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왔는데 6.12 이후에는 미국이 직접 한반도의 질서를 변경하려는 스킴을 가지고 어떤 구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시각에서 문제를 보면은 훨씬 새로운 문제들이 포착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네네. 이제 1949년도에 중국 본토가 적화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1950년 겨울에 이제 그 중공군이죠. 중공군이 그때는 우리랑 관계가 중공이니까 중공군이 6.25에 개입을 하고, 그렇죠. 130만 명이 들어와서 한 20만 명 죽고 한 40만 명 부상하는 그런 살벌한 개입이었는데, 그러면은 개입을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1953년에 이제 그 아이크죠. 아이젠하워가 그게 이제 휴전 협상이 원래부터 미국이 휴전하자 하고 댕댕거렸었는데 스탈린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54년 봄에 스탈린 죽고 나서 한 4개월 만에 휴전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때 휴전을 할 때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에 반대를 하고 휴전 협정 당사자에 아예 안 껴버린 거 아니에요? 안 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선언 당사자도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아니 사실은 뭐 최약국은 아니고 당사자라고 하는 국제법적인 이야기는 법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최약국도 사실은 될 수 있었죠. 북한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최약국 그러니까 사인하는 건 아니다. 그건 유엔이라고 하는 걸 다 해라. 그러니까 유엔과 군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은 당사국은 맞아요. 근데 최약국을 안 한 거는 일정한 단계에 말하자면은 최약국을 하면 우리가 바인딩이 돼요. 구속이 그렇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빠졌는데 그걸 가지고 좌파들이 잘 이용을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해상에서 지금 저 NLL 문제 가지고 이걸 설명했는데 해상에서 절대 영토를 양보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휴전협정 당시에 그 NLL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미국이 빨리 김일성은 급해가지고 클라크한테 엄청나게 로비를 했어요. 해가지고 육상에서의 그 지난번에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육상에서의 휴전선은 그 우티 포제티투스 라틴어로 점유의 상태에 따라서, 즉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지도를 넣어서 강화 한강하고에서 고성까지 그었단 말이에요. 그 지도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떨결에 해상은 어떻게 하느냐? 해상은 백령도에서부터 연평도까지 5개의 섬의 그다음에 북한의 해안선 덩거리선을 잇는 5개의 선으로 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37도 58분이 백령도입니다. 그다음에 연평도 37도 조금 부분이요. 37도 58분이 의미하는 거는 38선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전전 상태의 회복이죠.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유엔군이 미군이 점령하고 있던 그 어디야 신의주 앞서부터 모든 섬들을 다 빼줬죠. 섬들에서 미군 쪽에서 물러나줬죠. 왜냐하면 그 육상의 육지에서 경계 획정하는 원칙에 따르면은 북한은 거의 육속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죠. 해상이 거의 없어지. 물론 그 당시에 영해가 3해리라고 하더라도 거의 그냥 다 해상이 포위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걸 보면은
그게 리영이라는 운동권의 대부가 그 거짓말을 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그 사람 뭐 사기친 게 한둘인가? 그게 이제 네. 이걸 보면은 휴전선 예. 휴전 협정의 37도 58분 소위 말하자면 예, 의도를 명시하면서 예. 명기를 했습니다. 해상에 대한 부분을. 예. 그리고 그 한 달 뒤에 구체적인 선은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NLL로 했는데 그 네. 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 협정을 하고서도 휴전 협정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미국 CIA에서 자꾸 이승만 제거까지 생각을 우려했었죠.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휴전의 대가로 이승만은 우리의 안전 보장을 직접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한미동맹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고 휴전이 체결된 거죠. 그러니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죠. 그렇죠. 예, 예.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인데 미국이 동맹 관계를 가진 나라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일본과는 그게 미군이 일본과는 저것 때문에 했고 무장 해제를 시키니까 무장 해제 했고, 때문에 그랬죠. 52년 지금 아마 필리핀하고도 유지는 될 텐데 필리핀은 원래 식민지여서 했고 식민지였어 있고 예. 미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영국은 49년에 핵 기술 원폭 기술을 주면서 했어요. 그래,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정도예요. 이게 이게 그 미국 동맹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바일라터럴 양국 간의 동맹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예외적이에요. 예외적이고 사실은 뭐 에지선이 나갔잖아요. 예, 예. 나갔다가 그다음에 휴전하고 나가려고 그랬었어요. 정전하고. 예, 그런 운함 미승만이 엮은 거죠. 엮었죠. 그래서 내가 엮은 거죠. 엮은 거죠. 지금 뭐 중국 친구들, 우리 또 한국의 자파들, 예. 미국의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고 미제국주의가 우리를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no. 전 세계 동맹사에서 한미 동맹은 정말 예외적입니다. 되게 강자가 작은 국가의 그 강자의 힘의 어떤 수단 요충지에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필리핀 같은 경우 강자가 약자를 끌어넣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 제국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동맹이 invited 위에 의해서 이승만에 의해서 소위 초대된 동맹은 거의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젠하워가 운함이랑 협상하다가 화나가지고 나갔죠. 저 개땡땡 그렇죠. 그러니까 개 시옷 쌍기역 개땡땡이라고 그러니까 son of bitch라 그러면서 튀어나가 약이 올라서 저기 아이젠하워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실제로는 이게 멀리 보면 1945년부터 지금까지 짧게 보면 53년 휴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70년 세월 동안 이 그 남북 분단의 현상 유지가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특히 1972년 닉슨 키신저의 그 미중 관계 정상화, 국교 정상화에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냉전의 최전선으로 전쟁까지 치르고 개고생하고 피 흘리고 빨갱이 안 된다, 공산주의 안 된다, 저 중공은 적성 국가다, 싸워서 우리랑 수십만 명이 서로 죽은 그런 상태였다가 그 중공이 갑자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돼버린 우리가 아이러니에 빠지고 우리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일이 이제 72년부터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한 번도 1945년 그러니까 중공의 성립이라 그러면은 1949년 이후로 중국과 제대로 대립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6.25 때 물리친 거 외에는 대립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휴전선 내지는 38선을 흔들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그런 그 움직임을 한 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이거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판을 다시 짜는 것 같은데 이게 이 휴전선 북쪽 북한 지역에
자유민주 노스코리아를 들여놓으려는 체제 변경을 이제 심각하게 추진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아니 그게 예. 미국 트럼프 개인의 예, 예. 프레지던시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 아니라 예, 예, 예. 미국의 지금 한반도 정책과 중국 정책은 팩셔널한 파티잔한 네네. 파티에 근거한 입장이 아니라 내셔널한 걸로 변했습니다. 즉 동북아의 중국의 도발, 북한의 그 얼토당토 않는 깡패 국가의 도발은 더 이상 미국이 직접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셔널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 상당한 부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네, 저 같으면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면 내가 교수니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트럼프 임기가 앞으로 이제 1차 임기가 2년 남았는데 앞으로 2년쯤 지나서 혹시 민주당에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공화당의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금 이 목조르기 스탠스나 북한에 대해서 체제 변경까지 검토하는 이 스탠스는 안 바뀐다. 그 저도 제 이야기가 앞으로 2년쯤 지나면 저 이야기가 네. 그 이제 그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고 예. 이미 그 만들어지기 시작한 중요한 구도가 이미 다 짜졌어요. 그게 미국이 확실히 중국을 손볼 수 있다라고 하는, 즉 동북아 한반도와 동북아의 국제 질서를 단순히 균형자로서 리밸런싱하거나 혹은 코어디네이트하는 조정하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재건축을 할 수 있다, 리컨스트럭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45년 이후에 첫 지금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분단 이후, 그러니까 38선 거진 이후 처음이고, 처음이죠. 중국 건국, 중공 건국 1949년 이후 처음이고, 그 다음에 53년 휴전 협정 이후 처음이고, 그 다음에 정전 협정 이후 처음이고, 그리고 72년 미중 관계 정상화 이후 처음이고, 그 다음에 82년 경에 그러니까 등소평 개혁 개방 이후 처음인 거죠. 이게 다 처음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그 6.25 전쟁도 결국은 현상 유지로 다시 미봉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이 개입을 해도 미봉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 번도 봉쇄나 포위는 했지만, 즉 반응은 했지만 미국이 직접 중국을 흔들거나 변경시키지는 않았어요. 오죽했으면은 유엔 안보리 대표권을 장개석에서 중국까지 넘겨주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아하게 안아줬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유엔 총회 연설은 그게 끝났다. 이제는 개입할 거다. 그러니까 펜스 연설은 더 그러고. 펜스 연설은 완전히 구체적인 수단까지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매티스의 이야기를 보면은 얼전트하다. 북한 문제부터 제일 먼저 해결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장관. 이게 지금 거대한 변화기에 돌입을 했다. 그러니까 저 현상 변경이 혹은 미국의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의 이제 현상 변경 정책이 미국의 국가 정책으로, 이게 공화당 민주당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합의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중요한 문제를 전부 다시 봐야 되는 문제가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묘해. 제가 지금 조 교수님 제가 굉장히 제가 괜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같은 제야에 뭐 험한 소리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버젓한 이게 명함 들고 다니는 학회장이에요. 뭐 학자 아니야, 학자. 근데 이런 얘기를 미중 관계가 완전히 다시 정립하는 과정이고, 이런 얘기가 이제 저 같은 제야에서 얼레벌레 떠드는 소리는 별게 아니고요. 이 학자들이 이런 말 할 때 이게 겁나는 게 근데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학자들이 이런 말 좀 많이 해줘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별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겁나는 이유가 특히 학자들은
이런 말이 하나 나오면 거기에 포함된 줄줄이 그 추론들이 나오는 근거를 제시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개념이 중요하죠. 무서운 거죠. 네, 무서운 거죠.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지금 14억 인구 14억 명의 1인당 그 GDP가 8,700불에 해당하는 이 거대 덩치를 조여가지고 뭔가 이제 요리를 하겠다라고 나온 건데 네. 그 과정에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미국이 이제 지적하는 문제들이 네.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보면은 그냥 무역 같이 보이는데 무역 임밸런스 무역 불균형 얘기지만 거기 지재권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저기 뭐야 그 기술 사냥 기업 사냥 네. 문제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또 저거 들어가잖아요. 저기 뭐야 그 지정학적 도발. 예. 그러니까 남사군도 생각고 뭐 이런 데서 또 다른 데서 지정학적 도발 들어가죠. 미국의 국내 여론과 국내 정치에 대한 중국의 공작. 그다음에 INF까지 들어가죠. 그다음에 중거리 미사일, 중거리 핵 미사일.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인권. 중국 내의 인권. 중국 내의 자유. 인권의 문제. 이거를 총체적으로 얘기한다는 얘기는 뭔가 중국을 근본적으로 손보겠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게 이 와중에 북한은 이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 자체도 당연히 없애야 되지만 네. 북한을 뭔가 근본적으로 손을 봐버리면 중국 손보기를 위한 확실한 수단이 돼버린다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네. 이거 조금 이제 또 뭐 좀 재미없는 예.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요새 저도 고민을 많이 해서 몇 가지 중요한 예. 정말 하버드 대학의 어느 국제정치학 교수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일 겁니다. 예. 미어샤이머라고 지금 미국에서 제일 현실주의자로서 뛰어난 교수라고 하는 것. 예. 그 사람이 뭐 공격적 현실주의 이러면서 네. 뭐 안 되면은 뭐 결국은 중국이 팽창을 하면은 한반도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 예. 그 키신저도 한 이야기지만은 그런 이야기인데 예. 뭐 나는 미국의 실질적인 전략은 아주 장기적으로는 유럽과 미국이 선도를 해왔던 세계 질서 네. 그것을 정상화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 정상화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의 체제 문제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죠. 즉 중국의 체제가 계속 가역적으로 근데 전체주의적 그 국가주의가 네. 계속 진행이 되는 경우에 세계는 결코 편안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1,000불, 2,000불 국민소득도 아니고 8,000불, 10,000불짜리의 인구가 14억인데 네. 이걸 일당 독재 공산당이 국력 전체를 동원할 수 있는 걔들 그렇죠. 펜스가 계속 얘기하죠. whole of nation, whole of government. 국력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는 현재적 잠재적으로 인류의 재앙이죠. 그렇죠. 미국 지금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체제 변경까지 생각을 하고 뛰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체제 변경은 당연히 거기에 상수지. 우리 박성현 주필께서 참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지금 이렇게 세뇌 탈출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논지 중에서 계속 많이 반복을 하면서 저 양반은 왜 저렇게 굉장히 편시하긴 한데 아이디어한 이야기를 하느냐. 즉 보편성, 즉 문명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 개인 존엄성, 자유, 그 다음에 글로벌 스탠다드 문명.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지금 한 200회 가까운 속에 그게 메인 기조로 들어가 있어요. 응? 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원래 뭐 이렇게 뻥치려면 큰 틀에서 뻥을 치거든. 뻥 치는 게 아니라 이 점에서도 오늘 좀 재미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뱅을 보는 쪽에서 설점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좀 무거운 이야기인데 세계가 결코 보편과 특수의 상호작용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어느 일정한 단계에서는 이 보편적인 것이 퍼져나가고 일반화되는데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일정한 이 분위기가
그 계기가 있죠. 계기가 되면은 네, 확 퍼지는데 네. 중국의 체제 소위 말 정상화 혹은 네. 글로벌 스탠다드의 말하자면 합류 이런 네. 것들 이것을 미국이 끌고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 못 빠져나가요. 빠져나갈 수가 있고 못 빠져나가요. 그다음에 질질 끌려온다고요. 그것을 중국적인 특수성으로 그것을 막거나 혹은 그 중국적인 유교적인 중국 혹은 왕조적인 중국, 패권적인 중국, 패도적인 중국 온갖 걸 다 해도 중국 특수적인 것으로 지금 세계사의 보편이 만들어진 그 원칙으로 합류하지 않으면은 중국이 생존이 힘들 겁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예. 우리 박 선배의 여러 가지 작업과 제가 저도 동의를 하고 최근에 이제 느낀 게 이게 현상 변경이다. 예, 근본적인 변경. 근본 변경. 근본적인 변경이요. 그러면 정말 좋은 이야기를. 예. 이게 백모 선생님 건데 내가 물어보면 답은 뻔합니다. 예. 이게 우리한테 기회인가 재앙인가? 그러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좀 위험하고 굉장히 호전적으로 들릴 수 있는 주장이 뭐냐면 북한의 체제 변경 혹은 북한의 해방 혹은 평양의 붕괴 이게 이런 큰 글로벌 전략에서 보면 한 너댓 가지의 그 의미를 가져요. 중첩적인. 그러니까 첫째 하나는 우선 저런 깡패 집단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이렇게 그 개땡땡하는 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당연히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의 FFVD든 뭐 CVI든 완벽한 제거. 그 다음에 한반도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기회 비용이잖아요. 이거 북한 체제를 방치하면 남북 합작에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 나오고 또 거꾸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면 한반도가 남북 자유민주 국가연합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리아 컨페더레이션 그것도 자유민주로 두 개가 다 바로 통일될 수도 있고. 사실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제 조금 톤 다운해서 말을 하니까 원 스텝 흡수통일 이런 거는 좀 말을 좀 아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아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북한 체제를 유지시키는 것과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 사이에 손익이 너무 명확해. 너무 명확하죠.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손익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잘 말씀하시지만 한반도를 그렇게 남북 자유민주 국가연합 혹은 통일 자유통일로 광범한 의미의 자유통일이죠. 결국은 어느 경우 자유통일로 몰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그 LNG 동아시아 허브 에너지 허브로 사용해 버리는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대로 좋고 미국은 미국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걸려 있죠. 에너지 전략이란 걸려 있다고 여기가. 이익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게 이제 좀 호전적인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북을 해방시켜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와 개인 존엄성, 인권, 세계시장 이런 원칙 아래서 급속 발전시켜버리면 이거 자체가 14억 중국인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인 심리 폭탄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접수 평정 해방 발전 이것이 이 프로젝트 북한 프로젝트 노스코리아 프로젝트가 가지는 전략적 의미가 너댓 가지가 중첩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그러면 이런 전략적 가치를 가지는 프로젝트를 미국이 방치한다? 그럼 미국의 IQ가 2자리라는 소리죠. 그렇죠. 내가 두 가지만 더 부과를 할게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단순히 이 지정학적, 정치적, 국제정치적 게임의 차원에서 자명해요. 아주 현실주의적으로 보면은.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아무리 현실주의도 가치가 있고 정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혹은 세계에 도발한 거는 도전한 거는 이거는 말하자면은 일리글하거나 비합법적이거나 비합법적이거나 아니면은 세계를
그야말로 전쟁과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근본적인 도발이에요. 우선 필리핀에 미군 기지가 있었던 지역을 이거 우리 땅 했다라고 하는 건 주권 침해 중에서 아마 홉스가 우리 왜 저기 만인 대 만인의 투쟁 그러잖아요. 우리 국제정치 배울 때 망국 대 망국의 투쟁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남사군도. 그렇죠. 국제정치가 지금까지 균형되고 움직일 수 있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그 독립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주권을 위해서 이야기했던 주권의 원칙 이 부분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힘만 있으면 아무데나 가서 이거 우리 땅 그러면은 세상 우리 바다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도 잘 실감을 못했는데. 그렇죠. 이 그러니까 사우스 차이나 남진해라는 게 필리핀과 베트남과 그 다음에 저 아래로 내려간 말레이 반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말레이 반도로 싱가포르 앞까지죠. 위로 기어 올라오면은 오키나와 그렇죠. 류크 열도까지. 그게 조리선입니다. 아니 이게 전체가 다 남진해 권역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중국 주장이 그러니까 이 권역 전체의 90%가 자기 영해라는 주장이 90%. 그 제1도련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1도련선 중국의 방어선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다가 점 하나 찍어서 비행장 지금 4개를 건설을 하고 난 뒤에 지금 90%가 중국 바다라. 내 바다라. 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힘좀 생기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아니 이런 식으로 이게 일본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뭐가 되냐면 일본하고 하와이 사이의 바다의 90%가 일본 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일본과 괌 사이의 바다의 90%가 일본 바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중국이. 그러자 그런 이야기, 그건 미국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왜 동아시아의 질서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되냐, 현상 변경을 해야 되겠느냐, 체제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얘들 잠재적 현재적으로 매우 위험한 정신병자 집단이야. 그렇죠. 아니 근데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견적을 낸 거예요. 그래서 매티스가 위의 문제라고 저는. 근데 이게 머리 망상의 문제, 사고방식의 문제. 그러면은 그래서 중국은 단순히 같이 자웅을 겨루는 세계를 책임지는 자웅을 겨루는 미국하고 책임을 같이 지자. 우리한테 지분을 달라. 이런 정도의 도발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인류가 직면하고 아무리 약소국이라도 가질 수 있는 중당한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주권의 침해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주권의 침해라고 했는데 꼬집어서 남사군도 이야기는 안 했어요. 이거는 펀더멘털 인베이전입니다. 만약에 이게 용인이 되면은 국제사회는 단숨에 전쟁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 대한 도발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도발이에요. 지금 유럽이든 뭐든. 그다음에 북한 핵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지. 더 말할 것도 없는 게 왜 주권 국가가 핵을 못 가져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깡패 국가가 핵을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닌 국가가 갖게 되면은 또다시 강대국의 메이저 워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나 안 그러면 테러리스트한테 가겠지. 그렇게 해서 미국의 이 지역의 한국과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이 근본적이다. 그러면 이제 따지게 될 게 이게 우리한테 기회가 되느냐, 재앙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따지게 되는데 사실은 기회입니다. 엄청난 기회. 엄청난 기회죠. 그리고 지금 내가 두 번째 미국의 그러니까 어떤 국가든지 간에 정치적 행위에는 정당성, 레지티밋하다 아니냐, 정당성의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북한 핵 문제, 한반도의 현상 변경, 북한 비핵화해. 그 다음에 미국, 중국에 대해서 이제는 주권 존중하고 공정 무역하고 그 다음에 인권도 돌봐야 돼라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공화당,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제1극의 경찰 국가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되는 게 그게 아마 미국 국제적인 지지를 받는 말이에요. 미국이 이제 그거가 될 거예요. 그 기본 원칙이 돼가고 있다고요. 됐죠. 이게 정당을 떠나서. 떠나서. 그러면
다시 말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에는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북한의 체제 변경, 레짐 체인지가 미국의 팔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이 중국을 미국이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는 문제에 대단히 잔인한 얘기지만 부속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미국이나 우리 학자들 소위 급변 사태라고 하는 이야기만 했어요. 평양이 저런 모순된 정권을 가지고 또 권력 승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치해서 붕괴할 거다 말 거다라고 한 논의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현상을 변경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포맷에서 협상을 해서 미 합중국 대통령과 럭켄맨과 협상을 해서 이걸 포기시키게 만드느냐 안 되면은 북폭을 하느냐 참수를 하느냐 아니면은 레짐 체인지를 시키느냐 이 모든 것이 비핵화와 체제 변경이 동시로 합성물로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까지의 국제정치학 그다음에 미국이든 우리 내부에서의 한반도 문제 혹은 북한을 보는 눈 한국에서의 그 소위 핵 게임 이런 것들에 대한 프레임이 변경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경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아까 그 이제 우리 얘기 잠깐 나왔지만 제가 이제 편의상 미중 전쟁.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 단어는 제가 잘 쓰는데, 그러니까 미국과 무역 전쟁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무역에 관한 문제 아니다. 이건 체제를 건드리는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중 전쟁이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이제 이 미중 전쟁을 흔히 그냥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강대국 사이, G1과 G2 사이에 패권 전쟁이다.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사회과학 용어로는 이게 그러니까 value free. 그러니까 가치 판단, 가치관, 가치 기준과 상관없이 이놈이든 저놈이든 똑같은 놈인데 둘 사이에 패권 경쟁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함의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게 맞는 얘기냐?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자기의 정치적 입장도 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러니까 뭐 이른바 보수든, 이른바 우파든, 이른바 좌파든, 이른바 친북이든. 뭐 문재인 대통령이든, 뭐 노무현 대통령이든, 이명박 대통령이든, 뭐 박근혜 대통령이든 이 단어가 주는. 이거는 사실은 미중 패권 전쟁은 실제 물리, 경물, 물리의 세계를 정확히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되게 우리가 저기 패권 전쟁 그러면은 비슷한 상대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카드를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연한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게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독일의 케이스를 이야기를 해요. 주로 이제 우리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미중 패권 전쟁, 뭐 하버드든 시카고든 뭐 특히 미국 교수들이 패권 전쟁이다 이러면서 사실은 중국 연구비 많이 받아먹고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사실은 잽이 안 되는, 잽이 안 되는 상태고 지금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미국의 중국 손복이고 그 다음에 중국의 허장성세 때문에 생겨난 일이고 우리는 착시 현상으로 미중 패권 전쟁을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여서 좌파든 우파든 이른바 좌파든 이른바 우파든 간에 미국에서 우리가 더 이상 더 강하게 미국에 붙어야 돼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그렇고 이른바 좌파들은 아니야 미국에서 떨어질 때가 됐어 이제는 중국에 붙어서 빌어먹어야 돼라고 하는 이상한 박원순의 말공덕이 똥딱지 파리.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뭐 중국은 큰 산 우리는 뭐 그렇죠. 뭐 그런 거. 우리는 작은 산.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뭐 동북아 균형자론 아직까지 뭐 문정인 씨 뭐 하는 뭐 여러 가지 실명 그러면서 죄송하지만은 그것을 죄송할 거 없죠. 공적 발언해서 거기 뭐 동북아 무슨 위원장도 하고 그랬잖아. 사실 머리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이념적으로 너무 이념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는 우리 저 대학에 그러잖아요. 학문하는 이유는 수신자가 치국평천하가 아닙니다. 제일 끝에는 경물 취지예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뚫어보는 데에서부터 의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저기 밖에 나가서 자기 고민 말고
공동체를 위해서 네. 봉사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거기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게 착오를 하거나 인지 부조화가 생기면은 그렇게 생기는 건데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우파들한테는 강박관념을 갖게 만들고 좌파들한테는 갑자기 지금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인바이트한 동맹, 강력한 동맹의 큰 자산 그런 자산이 어디 있어요? 그걸 막 지금 찰라 그러고 미국은 너가 아무리 차봐라 안 해주겠다. 폼페이오가 너 우리하고 언론해. 아마 그걸 또 가지고 무슨 뭐 우리 내정 간섭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일부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정말 명분주 좋게 이야기하면 명분주의고 한마디로 망상적 행동이죠. 그런데 이게 망상이 중국몽이 이게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중국몽 치료 과정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이렇게 중국이요. 중국이 일단 지식과 문화를 자기 거를 만들어서 세계 문명을 리드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전혀. 아직도 캐치업을 해야 돼요. 뭐 캐치업 정도가 아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와 식량에 있어서 전부 수입 국가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중국이 먹고 사는 방법이라는 건 세계 질서에 봉사하는 제조업 기지로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번영을 했는데 그런 놈이 세계 질서를 상대로 해서 이 태평양의 이쪽 서쪽 일대의 90%가 우리 거야. 중국 영해야. 당나라의 영광을 제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다음에 북한의 핵미사일 그 기술 줘가지고 자기들이 차마 못하는 도발을 대행해줘. 도발 대행업자로 북한을 써먹고 이건 정신병 상태. 이거 일종의. 그러니까 뭐 한 30년 동안 10% 이상, 40년 가까이. 그러니까 성장을 자기들이 했다. 그 통계도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물리적인 지표 가지고 세계 1등이 됐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는데 그 물리적인 지표가 지속할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다음 두 번째, 그 중국은 너무나 내부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내부적인 리미테이션이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국은 정확히 얘기할게요. 아직까지 인구의 정확히 65%가 퍼캐피타가 8,700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구의 60% 이상이 혹은 70% 가까이가 아프리카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륙으로 들어가면. 그다음에 농촌 두 번째, 가면. 현대 국가로서 지금 OECD 국가 예. 혹은 서구의 유럽의 북서 유럽의 국가들, 미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대한민국까지 포함이 됐었는데 지금 뭐 촛불 혁명이라 가지고 헷갈리고 있어요. 네네. 풀 디모크라시 국가는 네네. 25개 국가가 됩니다. 그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문명적인 조건은 개인과 자유입니다. 개인 존엄성과 자유를 가진 그게 없는 거죠. 자유적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없이 자이언트가 without liberty, 자유 없는 자이언트가 과연 아니 그 세계 선도국이 될 수 있나요? 예, 저는 이제 이 패권 전쟁이라고 부르기가 이게 어려운 이유가 패권 전쟁을 하려면 자기 그게 뭐 속이 꽉 차야죠. 잘 살든 못 살든 자기 완결 구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상대방 패권이 만들어 놓은 완결 구조에 자기 완결 구조를 가진 놈이 이게 그러니까 이 시스템 그러니까 이 구조 대 구조로 패권 구조 대 패권 구조로 붙어야 패권 전쟁인데 이건 그게 아니라 지금 월드 시스템 월드 오더 세계 시스템이 있는데 그 세계 시스템 안에서 간신히 이제 먹고 살고 이제 번영 좀 누렸다고 이 시스템 전체를 들어엎겠다고 나오니까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 미친 광증이죠, 광증. 그래서 미중 전쟁은 첫째 이건 전쟁이 아니고 광증이 아니에요. 이거는 손을 봐야 될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중국 세계 질서 전체, 미국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세계 체제의 규범과 가치 기준. 완행에 대한 가치 기준에 대한 지금 도발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된다고. 지금 EU든 뭐든. 근데 불쌍히도 우리 저기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행동도 비슷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이번에 계속 소위 종전선언 하고 제재 완화하고
처음에 종전선언을 해달라고 국제적으로 외교를 얼마나 열심히 대리 외교를 해줬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번에 아주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한마디로 무시당했죠. 유럽 가서 개무시당했죠. 개무시당했죠. 네, 완전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통일한 겁니다. 혼밥제인 아니야, 혼밥제인. 문혼밥.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 벌이는 중요한 환상, 네. 착오, 도발하고 네. 동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인류 보편을 떠나가지고라도 중요한 국제정치적인 안정을 해치는 북한 핵 문제 비핵화가 계단 하나도 못 올라갔는데 제재 완화를 해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 왜 올바른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아셈에서 50몇 개 국가가 공동 성명으로 나왔잖아요. 이건 또 에이펙 가서 그랬지 않습니까? 예. 즉 국제사회가 예. 유엔이 뭐 미국이 자지우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제사회의 규범과 관행과 그 다음에 중요한 정치적인 그 구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미국의 이야기는 그 수준에서 아마 우리하고 협의하자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정신병에 걸려 있듯이 한국은 외국에서 한국 보면 쟤들은 아우슈비츠의 핵무장 아우슈비츠를 옹호하지 못하고 변호하지 못해서 죽고 못 살아서 환장하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을 뭐 헬싱키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네. 인질에 잡혀 있으면은 인질을 잡은 언제든지 방아쇠를 지금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저기 인질범한테 나중에는 심퍼시를 느껴서 인질범을 도와주게 되는 그게 헬싱키 신드롬이죠. 근데 그거보다는 고정하시옵소서. 그거보다는 고정하시옵소서. 네. 일단 첫째 팩트. 네. 그건 헬싱키 신드롬이나 스톡홀름 스톡홀름 신드롬. 죄송합니다. 두 번째. 스톡홀름 신드롬. 두 번째. 이 지금 그 평양 그러니까 이 그 우민화 정책이거든요. 네. 제가 이거를 노무현 김대중 때 제가 글을 썼어요. 이미. 그러니까 북을 감싸고 돌면서 그러한 친북적 관점을 국민한테 퍼뜨리는 거는 대한민국 전체를 스톡홀름 신드롬 환자로 만드는 이 아주 좋게 얘기했어. 나도 사실은 스톡홀름 신드롬 내가 지금 이게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가짜 딜레마가 그거거든요. 뭐냐면 스톡홀름 신드롬이 아니라 사실은 공포 정치죠. 사람들한테 극단적인 양단의 두 개를 선택하게 만들어서 이거냐 either or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을 이제 우민화시키고 우민화가 지나면은 공포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저항을 못 하게 돼요. 그렇죠. 굉장히 나쁜 이야기고 제가 사실은 스톡홀름 신드롬을 이야기를 한 거는 스톡홀름 신드롬이 아닙니다. 굉장히 인위적인 아티피셜한 정치적인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이고 이거는 분명히 우리 내부에서 혹은 국제적으로 극복이 돼야 될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정말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야 될 거는 이런 지금 중요한 국제적인 변화 이게 우리한테 어떤 기회가 되는가 아니면은 재앙이 되느냐. 지금 문 대통령은 평화를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우리 내부에 지금 현재 있는 평화를 소중히 생각하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히 이야기하는데 북한의 혹시 현상 변경을 무력적인 방법까지 포함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걸 막아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그걸 서글퍼요? 그걸 다음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그러니까 북의 체제 유지에 목 걸고 있는 사람들로 보여요. 그렇죠. 뭐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죠. 북의 체제 유지에 김일성 영생교거든요. 저는 김일성 영생교라고 불러요. 저걸 김일성 영생교의 유지에 목을 걸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식으로 행동하냐. 맞아요. 근데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왜 목을 걸고 있는지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평화를 좋아해서 그런 건지 뭐 다른 어떤 속내가 있는 건지 다른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그 어두컴컴한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식의 사고방식 자체를 그냥 그렇게 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
김일성 영생교의 유지와 자신들의 정치적 삼가 죽음을 동일시하고 있는 집단이에요, 이 집단이. 자, 저는 뭐 결론적으로 예.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야 될 거, 지난번에 우리 박주일 PD께서 천년대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천년대운이요. 사실은 기회입니다. 이거는 조만간에 우리한테 주어질 역사의 포르투나, 기회입니다. 근데 네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건가 동시에 고민을 해야 될 사안 같아요. 그렇지. 결국은 다 정신적인 문화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의 정신과 문화가 이거를 제대로 대응을 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국인이 전혀 다른 존재로 거듭나는 거고 그렇죠. 그 대응을 할 정신과 문화를 조금이라도 그 씨앗을 못 만들면 이상하게 썩겠죠. 뭐. 예.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